캐나다가 60조 원 규모의 차기 잠수함 사업에서 독일을 최종 선택하자 한화그룹은 자사 사업들을 전격 회수했습니다. 대규모 국방 프로젝트 탈락이라는 충격적인 결과에도 정작 타격을 입은 쪽은 한국이 아닌 캐나다 경제였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한화의 감정적인 보복 조치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철저하게 계산된 비즈니스적 회수 절차였습니다. 당초 양국이 맺었던 주요 협력 사업들은 한국의 잠수함 수주를 전제로 설계된 조건부 계약이었기 때문입니다. 한화가 미련 없이 캐나다 시장에서 짐을 싸서 나올 수 있었던 배경과 그 내막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2026년 7월 6일 캐나다 동부 헬리팩스 해군 기지에서 마크 카니 총리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날 발표의 핵심은 캐나다가 오랜 기간 운용해온 노후 잠수함 4척을 최대 12척으로 대체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함대 교체 프로젝트의 정식 명칭은 캐나다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 즉 CPSP로 불립니다. 순수 건조 비용만 20조 원이며 30년간의 유지 관리 비용을 합산하면 최대 60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단순한 국방 예산 집행을 넘어한 국가의 30년 안보 프레임을 송두리째 바꾸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단일 무기 체계 획득 사업 중에서는 이례적인 규모이기에 글로벌 방산업계의 이목이 모두 캐나다로 쏠렸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은 탁월한 건조 역량과 신뢰성을 보유한 한국의 한화오션을 유력한 최종 후보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카니 총리의 입에서 나온 최종 파트너는 한국이 아닌 독일의 TKMS였습니다. 한화오션은 우선 협상 대상자가 아닌 차순위 예비 후보 명단으로 밀려나며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국내 방산업계는 물론 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은 기술력이나 성능 평가에서 밀린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캐나다 정부가 내세운 공식 명분은 기술력이 아닌 나토 연대와 대서양 안보 동맹의 우선성이었습니다. 결국 공정한 성능 경쟁이 아니라 유럽 중심의 전통적인 동맹 관계가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한 셈입니다. 한화오션의 최신형 잠수함은 현재 대한민국 해군에서 실전 배치되어 완벽하게 성능을 검증받은 상태입니다. 반면 독일이 제안한 신형 모델은 아직 단 한 척도 바다에서 실전 운용된 적이 없는 가상의 도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동맹국이라는 정치적 명분 하에 결과가 뒤집히자 국내외 언론은 실망 섞인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공식 발표가 나온 지 반나절 만에 한화그룹은 예상을 깨고 즉각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캐나다 전역에 걸쳐 추진 중이던 다양한 민간 투자 사업들을 예외 없이 조용히 정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화는 어떠한 감정적인 항해 성명이나 공식 기자회견도 일절 진행하지 않고 극도로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불필요한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단숨에 사업 철수를 단행한 행동은 시장에 더 강력한 경고로 작용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를 두고 감정적 보복이라 칭했으나 이는 국제 비즈니스 룰을 오해한 분석에 가깝습니다. 한화가 캐나다 정관계에 제안했던 5가지 대규모 사업들은 애초에 잠수함 계약과 연동되어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용어로 조건부 양해각서라 불리는 이 약속들은 첫 페이지부터 전제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즉 한국의 잠수함 수주가 최종 확정되어야만 투자를 이행한다는 단서 조항이 큼지막하게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열세가 되는 잠수함 사업이 무산된 순간 나머지 투자 스위치들도 자동 차단되는 구조였습니다. 하나가 홧김에 투자를 철회한 것이 아니라 계약서의 기본 조항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한 결과입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약속된 대가가 사라졌으니 투자 계획을 회수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자본의 논리입니다. 감정적 소모전 대신 신속하고 기민하게 손절매를 단행함으로써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또한 계약 구조상 독일과의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카니 총리가 한화와 재협상할 수 있는 권리도 남았습니다. 한화는 판을 완전히 깨뜨린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예비석에 앉아 상황의 변화를 주시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진짜 드라마는 한화가 캐나다 영토 내의 모든 투자 계획을 백지화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잠수함을 지켜내며 승전고를 울렸던 캐나다 정부는 도리어 자국 경제의 급격한 침체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방산계약에서 이긴 국가는 울상을 짓고 탈락한 국가는
담담히 이익을 챙기는 기묘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과연 한화가 조용히 가방에 집어넣은 5장의 카드가 무엇이었기에 캐나다가 이토록 당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화가 캐나다 동부 철강 대기업 알고마 스틸에 약속했던 3,8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취소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세인트마리 지역에 철강 구조물 공장을 건설하고 캐나다산 철강을 대량 구매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캐나다의 유서 깊은 철강 도시 수세인트마리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기회를 동시에 상실했습니다. 두 번째 카드는 캐나다 현지 법인 설립을 통한 방산 무기 체계의 공동 생산 및 기술 이전 계획이었습니다. 2026년 4월 29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오션은 캐나다 자동차 부품협회 APMA와 합작법인 설립에 합의했습니다. 합작법인에서 생산하려던 핵심 장비는 K9 자주포, K10 탄약 운반차, 레드백 장갑차, 천무 다연장 로켓이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는 폴란드, 호주, 이집트 등 방산 선진국들이 줄을 서서 도입하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제품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국산 무기 체계를 캐나다 현지에서 조립 생산하고 수출 길까지 열어주려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지분의 과반수와 최고 경영자 CEO 자리를 캐나다 측에 파격적으로 양보하는 조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잠수함 프로젝트가 무산됨과 동시에 이 대규모 방산 합작법인 설립 계획도 전면 철회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캐나다는 자체 방산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무기 공급망에 진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세 번째 카드는 액화천연가스, 즉 LNG, ALNG 분야의 초대형 해상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였습니다. 한화는 캐나다 클린파워와 공동으로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프린스 루퍼트 연안에 부유식 가스 처리 공장을 세우려 했습니다. 연간 최대 1200만 톤 생산 규모로 총 투자 금액은 157억 캐나다 달러, 한화 약 28조 8천억 원입니다. 28조 원이 넘는 금액은 전체 잠수함 사업 건조 비용과 맞먹을 정도로 규모가 큰 민간 에너지 협력 사업이었습니다. 가스 자원 개발 사업은 일시적인 장비 판매에 그치지 않고 향후 수십 년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캐나다 서부의 가스 개발 프로젝트 역시 잠수함 계약 무산과 함께 잠정 보류되었습니다. 캐나다 서부 지역은 아시아 시장으로 천연가스를 직수출할 수 있는 장기적인 에너지 파이프라인을 잃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카드는 캐나다 현지 조선 인력의 전문화 교육 및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건립이었습니다. 한화는 온타리오주 조선소 및 모호크 칼리지와 협력하여 해군 전용 훈련센터와 실습용 선박을 건조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조선업의 세계적인 설계 및 시공기술 노하우를 캐나다 청년들에게 직접 이전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당장 눈앞에 상업적 이익은 없더라도 전문 기술 인력 육성은 한 국가의 10년 대계를 결정하는 핵심 자산입니다. 한화는 인프라 지원과 기술 전수를 핵심으로 하던 이 조선 교육 협력 사업에서도 최종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캐나다는 노후화된 자국 조선 산업을 부활시킬 미래 인재 양성 생태계를 통째로 잃은 셈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카드는 앞서 언급한 모든 개별 사업들을 포괄하는 거대한 종합 투자 패키지입니다. 한화가 캐나다 정부에 약속했던 총 투자 및 교육 자금 규모는 무려 700억 캐나다 달러, 우리 돈 70조 원에 달했습니다. 투자 기간 또한 2026년부터 2044년까지 무려 18년에 걸친 장기 국가 발전을 골자로 했습니다. 이 사업들을 통해 캐나다 현지에 매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 신규 일자리는 22,000개에서 25,000개였습니다. 이는 매년 중소도시 하나의 전체 경제 활동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고용 창출 효과였습니다. 하지만 70조 원의 자본 유입과 수십만 개의 미래 일자리는 독일 잠수함 선정 발표 직후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직시해야 할 비즈니스의 본질은 이 모든 사업이 잠수함 계약을 전제로 한 패키지였다는 점입니다. 캐나다는 자국의 리스크나 비용 지출 없이 한국의 민간 투자를 통한 경제적 이득만 취하려 했던 셈입니다. 계약의 근간인 잠수함 사업이 사라진 이상 나머지 조건부 투자 계획들이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순리입니다. 감정에 치우친 결단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대전제와 계약서상의 약속된 룰에 따라 이행된 합리적 회수입니다. 한화의 철수가 공식화되자 캐나다 내 주요 공업 도시와 주정부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자본과 산업 인프라가 어디로 증발했는지 그 뒤안길을 면밀히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번 잠수함 선정화 과정에서 혜택을 받은 지역과 투자를 잃어버린 지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잠수함 선정 소식에 환호한 곳은 해군 기지가 있는 캐나다 대서양 연안의 동부 도시 헬리팩스였습니다. 반면 한화의 대규모 공장 건설과 인프라 투자가 예정되었던 곳은 내륙의 온타리오주 제조업 철강 벨트였습니다. 국가 전체로 보면 한쪽 지역의 안보적 명분을 위해 다른 핵심 제조업 지역의 경제적 활로를 희생시킨 모양새입니다. 가장 먼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 곳은 철강 공장 유치가 무산된 온타리오주의 수세인트마리 시정부였습니다. 해당 지역 시장은 연방정부의 안보적 결정으로 인해 다수의 민간 일자리가 사라진 것에 대해 공개 성명을 냈습니다. 연방정부의 안보적 결정이 정작 자국 제조업의 핵심 기반인 일자리를 말려버리는 모순적인 구조를 낳은 셈입니다. 회계법인 KPMG 분석에 따르면 이 투자는 캐나다 경제에 최대 963억 캐나다 달러의 파급 효과가 기대되었습니다. 초기 민간 투자 유치액보다 훨씬 거대한 규모의 부가가치와 전후방 연쇄 산업 효과가 고스란히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대형 제철 공장 건설 취소는 단순히 하나의 기업 유산에 그치지 않고 하청업체와 지역 상권 붕괴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캐나다 정부가 60조 원을 주고 구매하기로 한 독일 잠수함의 실체에 있습니다. 과연 캐나다가 막대한 기회비용을 치르며 선택한 그 잠수함이 리스크 없는 완벽한 선택인지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캐나다가 최종 낙점한 독일의 모델은 타입 212 ECDT 22CD 라는 개량형 신형 기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델은 글로벌 해군 역사상 아직 단 한 번도 실제 바다에서 실전 운용을 거친 적이 없습니다. 기존의 독일과 이탈리아 해군이 운용하여 검증을 마쳤던 212 212 모델의 설계를 대폭 수정한 개량형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설계도면의 수치가 완벽하고 화려하더라도 실제 거친 해상 환경에 투입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실제 방산 역사에서 검증되지 않은 잠수함을 성급하게 도입했다가 막대한 예산만 낭비했던 사례들은 차고 넘칩니다.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실패 사례는 독일산 214, 214형 잠수함을 섣불리 도입했던 유럽의 그리스 해군입니다. 2006년 그리스 해군은 파파니콜리스함 시운전 도중 선체가 한쪽으로 무려 46도나 기울어지는 심각한 결함을 발견했습니다. 배가 똑바로 서지 못하고 넘어지기 직전까지 치우치는 현상 외에도 스크루 소음과 연료 전지 과열 현상이 속출했습니다. 심지어 밀폐 상태를 유지해야 할 선체 내부로 바닷물이 스며드는 등 잠수함으로서는 치명적인 불량들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그리스 해군은 인수를 거부했고 수년간의 법정 공방과 보완 작업을 거쳐 2010년에야 겨우 배를 넘겨받았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멀리 있지 않으며 바로 독일산 214형을 라이선스 생산하여 개조 운용한 대한민국 해군입니다. 한국 해군의 손원 1급 잠수함 역시 운용 과정에서 추진 시스템의 핵심 부품 소음 결함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국제상업회의소 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공식 확인된 사실입니다. 2021년 9월 국제중재법원은 독일 TKMS의 부품 불량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에 136억 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독일 측이 이에 불복해 국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까지 전원 기각되며 독일 잠수함의 결함이 도장을 찍혔습니다. 이처럼 세계적 신뢰성을 자랑하는 중재기구마저 독일산 무기 부품의 치명적인 설계 및 제작 결함을 공인한 셈입니다. 반면 한국의 최신형 잠수함은 이미 한국 해군에서 수년간 실전 배치되어 완벽하게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받았습니다. 캐나다는 이미 바다 위에서 검증을 완료한 완성차를 두고 시제품조차 안 나온 신차를 12대나 계약한 셈입니다. 결국 캐나다 정부는 기술적 우위를 산 것이 아니라 60조 원을 지불하고 대형 개발 리스크를 떠안았습니다. 이러한 모순적 상황 때문에
놀랍게도 캐나다 현지 유력 언론들이 자국 정부의 황당한 선택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오타와 시티즌과 공영방송 CBC 등은 실전 검증된 한국 제품을 제쳐두고 왜 도면만 있는 신형을 골랐는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화는 왜 이 거대한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프로젝트에 더 적극적으로 매달리지 않고 물러났을까요? 그 이유는 한화가 이미 캐나다 시장보다 2배 이상 거대한 미국 해방산 시장의 판을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한화는 2024년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대형 조선소인 필리 조선소를 지분 100% 전격 인수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우리 방산 기업이 미국 본토의 대형 조선 인프라를 통째로 지배하게 된 첫 번째 쾌거였습니다. 한화는 향후 5년 안에 해당 조선소의 생산성을 10배로 키우고 현지 전문 용접 인력을 대거 육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조건부 투자 짐을 싸던 바로 그 시점에 미국 본토에서는 훨씬 거대한 우주적 스케일의 투자가 작동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의 핵심은 무기를 단순히 새로 만들어 파는 신조선 사업이 아니라 미 해군의 함정 유지보수 시장입니다. MRO라 불리는 이 정비 시장은 미 해군과 해병대의 연간 유지보수 예산만 20조 원을 상회하는 노다지입니다. 한화오션은 이미 미국 군함의 정비 사업권을 획득하여 국내 최초로 미 해군 군함 유치 및 정비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한번 팔고 끝나는 잠수함 건조 계약보다 30년 내내 매년 고정적인 정비 매출이 발생하는 빌딩을 확보한 셈입니다. 나아가 한미양국은 관세 협상과 맞물려 무려 155조 원 규모의 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 합작에 서명했습니다. 30년 전 선진국에게 기술을 구걸하던 대한민국 조선업이 이제는 세계 해양 안보 공급망의 룰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만약 향후 캐나다 정부가 독일과의 계약 결렬로 재협상을 요구해 온다면 우리는 어떤 카드를 제시해야 하겠습니까?